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한때 지배했던 나라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리아 법원은 아사드를 내전 기간 동안의 잔혹한 탄압과 관련된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로 걸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사드는 2024년 12월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접근하자 러시아로 도피했고 현재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부금되어 있지 않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리아의 새로운 과도 당국이 이전 정권 인사에게 내린 첫 번째 주요 사형 선고입니다. 물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사드가 과연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시리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아사드가 실제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분석해주기 위해 워싱턴에서 하젬 알가브라 전 미국 국무부 수석고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사드가 러시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아사드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시리아에서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긴 여정의 초기이자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스크바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그의 즉각적인 송환을 막는 요소일 뿐이고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재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마지막 나치 재판은 202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푸틴 정권과 같이 공모한 정권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기 정의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아직 빠져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측면입니다. 아사드 정권의 범죄는 시리아 국민을 넘어서 레바논, 심지어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조사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판결이 모스크바에 아사드를 넘기라고 실제로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사드는 사실상 시리아 사법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건가요? 푸틴이 아사드를 넘기도록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란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데 공모한 푸틴 말이죠. 푸틴이 아사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이거나 시리아 현지 판결에도 서두르거나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통치는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나치 재판을 떠올립니다. 아르헨티나는 나치 장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곳이었죠.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시리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아사드 정권 아래에서 살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리아 내 소수민족에 대한 표적 공격 속에서요. 그러니까 마치 드루즈 공동체도 이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알라위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금 자리를 비웠지만요. 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분명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입니다. 특히 아사드를 송환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리아의 이전 정권을 처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정권,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그것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란 아사드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정의는 아직 시리아에서 조금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결국 우리는 그가 결국 어떤 계기로 인해 장기말로 이용되는 순간이 언제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결국 그 남자의 미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영 같죠? 정확해요. 계속 그건 그럴 겁니다. 확실하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들어보세요.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수년간 주시해온 비밀 핵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바샤르 알 아사드의 옛 핵 프로그램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우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조용히 협상을 주선해서 이스라엘이 그 물질이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후 IAEA가 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해요. 그 시설은 사이트 90%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옐로 케이크와 다른 잔여물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걱정되는 점은 누군가가 그곳에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물질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른바 dirty 팜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그 물질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시 그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개입해서 협상
확산을 이끌어냈죠. 하지만 그 물질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면서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지, 이 일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줄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제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시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200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비밀 핵 원자로 알키바르를 공격했죠. 이곳은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11년이 지나서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남아있던 일부 물질들은 사이트 99라고 불리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장소를 계속 주시해왔고 시리아 정부가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2년 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이트 99의 입구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엑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그쪽에서 활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그 부근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워싱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시설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시설을 폭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미국의 중재 노력이 촉발된 계기였고 그 중재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시리아 정부와 함께 그 시설에 들어가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핵물질의 잔여물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합의는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핵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시리아 정부가 IAEA 관계자들보다 먼저 그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든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다마스쿠스 정부는 분명히 그 뜻을 분명히 알아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바샤르 대통령이 정말 모든 가능한 서방을 달래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그런 흐름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의 중요성이 핵물질을 포함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방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조치들의 흐름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엘.